최근 아처자주포를 생산하던 스웨덴이 자존심을 버리고 결국 실용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40문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스웨덴이 한국 무기 체계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은 스웨덴이 대체 왜 결국 한국산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웨덴 내부에서는 그동안 자부심을 가져왔던 아처 자주포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품 무기로 불리던 아처가 실제 장기전 포격전 환경에서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스웨덴 군과 정부가 내부적으로 체계를 재점검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포병전이 본격화된 이후 궤도형 자주포의 생존성과 지속 활용 능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아처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한계들이 하나둘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스웨덴군이 정부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여단 4단급 전투 능력 강화를 위해 궤도형 포병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스웨덴이 자국산 아처만으로는 미래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스웨덴 국방계가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처의 구조적 한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약점은 혹한지와 험지에서의 기동성 문제였습니다. 아처는 상용 볼보 트럭 셋이 기반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지만 북유럽 특유의 빙설 지형이나 습지대에서는 차륜형 특성상 자주 미끄러지거나 빠져버리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군 내부 평가에서도 도로 위에서는 최고지만 혹한 환경과 거친 지형에서는 궤도형 대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포브스와 UK 디펜스 저널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군의 평가를 전하며 아처는 자동화 수준은 뛰어나지만 장기 포격전이 벌어지는 진흙 습지 지형에서 차륜형의 한계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시간 고화력 임무를 반복하면 자동장전 시스템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 고장 시 현장 정비가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아처의 문제는 해외 도입 사례에서도 뚜렷합니다. 과거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공동 개발에 참여했지만 끝없는 개발 지연과 품질 문제로 단 한 문도 받지 못한 채 2013년 프로젝트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로 갈아탄 것은 매우 상징적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영국도 AS-90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고 아처 13문을 긴급 도입했지만 여기서도 제조사의 소량 생산 시스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품 하나 수급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구형 볼보 덤프트럭 자체 기반 모델이라 신뢰성 문제까지 겹쳐 운영 초기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축적되면서 스웨덴 내부에서는 아처만으로는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굳어졌습니다. 혹한지 기동성 부족, 장기 포격전에서의 지속 활용 문제, 복잡한 정비 구조, 그리고 동맹국 도입 실패 사례까지 겹치면서 스웨덴은 자국 포병 전력의 전면적인 재편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은 이미 북유럽 주변국들이 실전에서 검증하고 대량으로 도입한 한국산 궤도형 자주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특정 모델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스웨덴 현지 전문가들과 유럽 군사 매체들의 반응은 거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궤도형 포병은 사실상 한국의 K9 천둥이다라는 거죠. 스웨덴 유력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르와 군사 전문지들은 스웨덴 국방부 내부 검토 문서와 운용 개념을 종합하면 K9이 1순위 후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이미 K9을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스웨덴이 같은 계열의 궤도형 포병을 도입하면 북유럽 전체가 하나의 K9 체계로 묶인다는 점도 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국 무기 포기라는 반전입니다. 스웨덴은 BAE 시스템즈 해글룬즈와 함께 아처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 직접 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 전형적인 방산 강국입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보통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국산 무기를 끝까지 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스웨덴 국방부가 공식 문건에서 궤도형 포병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K9을 사실상 1순위 후보로 올려놓은 것은 국제 방산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스스로 만든 명품 무기를 두고 다른 나라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무기의 성능은 이미 대체 불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라는 전략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미 결정된 전력 증강 계획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부담이 겹치면서 기존의 느리고 분산된 조달 체계로는 전력을 제때 채울 수 없다고 솔직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의 키워드는 속도와 통합입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이 대목을 두고 스웨덴이 강조하는 새로운 운용 구조는 유럽형 차륜 자주포인 아처보다는 북유럽 동맹국들이 이미 운용 중인 궤도형 화력 체계 K9 천둥에 훨씬 적합한 환경을 깔아주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선 전력 증강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대와 기관에 더 큰 권한과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 현장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토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현장 자율형 지휘 체계, 즉 전시 상황에서 각 부대가 상급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동 중심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탄약 보급 정비 훈련 부품 조달까지 같은 계열 장비로 통일되면 이런 자율형 지휘 체계가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스웨덴도 인정한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조달 체계의 통합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웨덴군, 방산청, 군시설청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예산과 조달 권한을 한데 묶어 전력 증강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곧바로 계약과 도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전력 증강을 위한 신속한 투자 조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표현이 문건에 명시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이미 검증된 K9을 북유럽 동맹국들과 같은 사양으로 들여와 동시에 운용 정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디펜스 블로그가 이번 개편은 스웨덴이 K9이 깔아놓은 북유럽 포병 생태계에 스스로 올라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북유럽을 보면 이미 K9 벨트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노르웨이는 K9 비다르를 도입해 20문대에서 출발해 추가 계약을 반복하면서 전력을 계속 키우고 있고, 핀란드는 중고 K9을 대량 도입한 뒤 성능 개량을 거쳐 90문이 넘는 K9FIN을 운용 중입니다. 에스토니아 역시 K9EST를 도입해 최근 30문 체계를 채우며 발트 3국 중 가장 강력한 자주포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북유럽 세 나라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뜻은 유사시 부품 탄약 정비 인력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나토 훈련과 실제 작전에서 포병 운용 교리까지 통째로 맞춰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스웨덴까지 껴서 K9을 선택하면 발트의 주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K9 포병 네트워크로 묶이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스웨덴이 굳이 혹한 지형 돌파 능력을 강조하며 K9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북유럽 현실과 직결됩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혹한 시험에서 K9은 무릎 이상 쌓인 눈과 얼어붙은 진창에서 다른 서방 자주포들이 멈춰설 때도 끝까지 기동과 사격을 이어간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서방 매체들은 K9을 두고 북유럽 겨울 지형에서 이미 검증을 끝낸 자주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런 평가는 이제 캐나다 같은 혹한 국가들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자국 북부와 핀란드 접경, 발트해 일대에서 예상되는 나토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차륜형 아처가 아니라 궤도형 K9이 주력이 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웨덴과 한국의 포병 협력의 흔적이 이번 논의보다 훨씬 앞서 존재해왔다는 점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스웨덴 국방물자청과 약 1,5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155mm 모듈형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해 향후 수년간 스웨덴 포병 전력의 탄약 체계를 책임지는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이 모듈형 장약은 K9을 포함한 나토 표준 155mm 자주포와 완전히 호환되는 체계로 스웨덴이 앞으로 어떤 자주포를 선택하든 한국산 장약과의 연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두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계약은 K9 본체 도입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에 가깝다 고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K9 검토는 단순히 좋은 자주포를 한번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처의 한계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나토 가입 이후 바뀐 작전 개념과 조달 구조, 그리고 이미 형성된 북유럽 K9 벨트 안으로 자국 포병을 집어넣으려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혹독한 겨울, 진흙탕과 숲, 드론과 장거리 포탄이 난무하는 현대 포병전의 현실 위에서 스웨덴은 이제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고르려 하고 있고, 그 테이블 한가운데 한국산 K9 천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K9 열풍을 소개하는 12월 17일 영상입니다. 스페인 육군이 추진하는 6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포병 현대화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목표로 주요 방산 기업들과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인포디펜스는 장괴식 자주포 부문에서 한국의 K9이 독일의 판처하우젠 2000을 제치고 최유력 후보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이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스페인 자주포 도입 사업에 대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럽 남서쪽 끝, 한동안 방위비 구멍 소리까지 들었던 스페인 육군이 지금은 정반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상 운용할 차세대 자주포 213은 예산만 60억 유로가 넘는 초대형 사업을 시작해버린 건데요. 문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둔 스페인이 이미 한번 유럽제 명품 무기에 크게 데인 기억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후보군을 다시 열어놓고 독일, 스웨덴 같은 전통 강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 K9까지 전 세계 자주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름은 한때 세계 최강 자주포라고 불리던 독일제 판처하우젠 2000, 판처하우젠 2000이었습니다. 분당 최대 열발에 달하는 고속 사격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교과서적인 서방식 자주포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이 완벽해 보이던 자주포의 그림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독일 국방부 내부 평가에서 전체 장비의 3분의 2가량이 실제로는 가동 불능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고,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판처하우젠 2000 일부는 전선에 나가자마자 잦은 고장과 예비 부품 부족으로 후방 정비기지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고장 자체가 아니라 조금만 격하게 운용해도 정비 인력과 부품, 전용 설비가 폭발적으로 필요해지는 극도로 손이 많이 가는 자주포라는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스페인이 이 자료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문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판처하우젠 2000은 애초에 단가부터 비싸지만 진짜 부담은 그 다음 30년 동안 들어갈 유지 정비 비용과 부품 탄약 체계 전체를 유럽식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페인 육군이 실제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고온 먼지, 혹사 운용이 일상인 나토 동부전선, 사헬 파병, 자국 내 혹서, 혹한이 뒤섞인 복잡한 기후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판처하우젠 2000은 스펙만 보면 최고지만 항상 굴러가는 야전용 자주포보다는 정비병과 예산을 갈아 넣어야 하는 예민한 장비에 가깝다는 평가가 스페인 내부에서도 조용히 퍼졌습니다. 결국 스페인 국방부는 가격, 부품 수급, 가동률, 자국 산업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판처하우젠 2000 도입안을 사실상 접어버렸고, 이 결정은 스페인에게 유럽제 명품 무기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실 스페인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레오파르트 전차에서의 씁쓸한 경험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스페인은 1990년대 후반 독일과 손을 잡고 레오파르트2를 국산화한 레오파르도2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차체 일부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포탑과 전자장비, 각종 교육 시뮬레이터까지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설계 부품의 핵심은 여전히 독일에 묶여 있었고, 국산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면서 사업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독일 업체와의 계약 구조, 스페인 국내 정비 인프라 한계까지 겹치면서 전차의 상당수가 창고에 묶이거나 낮은 가동률에 머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키이우로 보낼 레오파르트 2A4 전차 지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스페인 육군이 보관 중이던 예비 전차 상당수가 장기간 방치로 인해 곧바로 전선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게 과연 실전 전력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뒤늦게 일부 전차를 대규모 개량 정비한 뒤에야 우크라이나로 보내겠다고 밝히는 등 체면을 구긴 뒤에야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레오파르도 2의 포신 생산 체계, 계열 업그레이드 사업 등을 서둘러 추진하며 뒤늦은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처럼 스페인은 자주포와 전차 모두에서 멋진 카탈로그만 믿고 유럽제 프리미엄 무기에 올인했다가 실전 가동률과 유지비, 부품 수급에서 뼈아픈 대가를 치른 경험을 이미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3은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처음부터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도 예산 안에서 계속 굴릴 수 있는가, 혹독한 기후와 지형에서 실제로 얼마나 버티는가, 그리고 자국 산업과 얼마나 함께 갈 수 있는가를 최우선에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스페인 육군의 시선이 이제 유럽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부 기류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유럽 방산 협력 실패에 대한 피로감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늘 그럴듯하게 시작됐지만 실제 결과는 예외 없이 스페인이 비용을 더 냈음에도 기술은 거의 가져오지 못한 구조였죠. F-110 구축함 전자전 체계, 유로파이터 업그레이드,
중거리 방공체계 공동개발 등 여러 사례에서 스페인은 비용 초과 일정 지연 기술 이전 제한이라는 삼중고를 반복해 겪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규모 포병 현대화 사업만큼은 과거의 방식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공감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국방부가 가장 먼저 직면한 현실은 낡아버린 포병 전력이었습니다. 나토 남부전선을 책임지는 나라임에도 스페인 육군의 주력 자주포는 1970년대에 도입된 M109 96문이 전부였고 사실상 현대전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수준까지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권의 중거리 타격 능력이 급속히 향상된 상황에서 스페인의 포병 화력은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었고 결국 정부는 214문의 신형 자주포 도입을 공식화하며 포병 체계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업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장괴식 128문, 장륜식 86문에 더해 탄약 보급 차량, 회수 차량, 정비 차량, 지휘 통제 차량까지 포함된 하나의 포병 생태계 전체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로 총 예산만 무려 67억 유로. 단순히 새로운 화포를 들여오는 수준을 넘어서 스페인 국방 산업을 다시 설계하는 전략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 8월 유럽 방산업계는 예상치 못한 뉴스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판처하우젠 2000 최신 개량형이 막 공개된 시점에 스페인이 독일을 건너뛰고 한국의 K9을 사실상 1순위로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유럽 내부에서는 설마 스페인이 아시아 무기를 선택하겠냐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스페인 국방부는 K9과 한국 업체들의 제안서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 스페인 정부가 이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둔 조건은 기술 이전과 국내 생산이었습니다. 30년 운용을 책임져야 하는 대형 무기인 만큼 생산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를 전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결정적 조건 앞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또다시 기술은 제한적 제공, 주요 부품은 자국에서 생산, 유지 개량은 별도 계약이라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페인 사업의 핵심 업체인 인드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K9의 설계권 이전과 스페인화 개조 권한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정비 탄약 보급 체계도 스페인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죠. EM&E는 포병 모듈을 맡고 인드라는 통합 시스템과 생산 설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미 업무 배분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유럽제 무기에서 거의 볼 수 없던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산업 동반자 모델은 스페인에게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포병 사업 하나만 해도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부품 공급망 확보, 장기적 수명주기 정비 능력 확보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기술 이전을 꺼리는 독일과 일정 비용 리스크가 높은 프랑스보다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나토 국가들과 대규모 산업 협력을 성공시킨 한국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은 이미 주변 동맹국들을 통해 K9의 실전적 신뢰성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나토 동맹국들이 K9을 정규 전력으로 선택했고 특히 폴란드는 단기간에 수백 대를 인도받으면서 한국산 무기는 주문하면 바로 도착한다는 유명한 평가를 남겼죠. 반대로 독일제, 프랑스제 무기는 서류 승인부터 생산까지 수년이 걸리고 10년 뒤에나 받을까 말까 한 전력도 많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빠른 납품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앞에서 스페인의 고민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술력만 보더라도 K9은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독보적 플랫폼입니다. 장거리 사격 능력, MRSI 다발동 시탄착, 자동 장전 체계, 동급 최강의 가동률까지 갖춘 실전 증명 플랫폼이죠. 유지 보수 비용은 판처하우젠 20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전장에서의 가동률은 경쟁 모델을 압도합니다. 스페인 육군이 그토록 강조한 항상 굴러가는 자주포라는 조건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K9이라는 결론에 점점 다가가는 분위기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선택이 단순히 자주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폴란드가 K9 도입 이후 K2 전차까지 연계 구매한 것처럼 스페인에서도 K2 전차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복합 지형 산악, 고원, 사막, 해안, 도시 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는데 K2는 고지대 냉각 능력, 경량 고출력 파워팩, 능동 방어 체계 등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페인 언론에서는 K9 선택은 K2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 육군의 선택 기준이 완전히 바뀌면서 K9은 단순한 후보를 넘어 사실상 유력한 실질 1순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K9 자주포는 높은 가동률과 즉시 전력화 능력 그리고 대규모 기술 이전까지 가능해 스페인의 경제 군사 요구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유럽 방산 질서에 균열을 내며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심장부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